지난 아드리아노플 전투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트족의 기원과 관련하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기원설과 스키타이의 후예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6세기에 고트계 비잔티움 역사가인 요르다네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고트족의 원 출신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트족은 기원전 1500년경에 민족의 보고라고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발트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인구가 증가하니까 점점 남하에서 결과적으로는 비옥한 초지라고 할 수 있는 흑해 부간까지 내려왔다라는 설명입니다. 고트족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이라는 것은 스웨덴의 도시 예테보리, 즉 고트부르크나 고틀란드,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이 고틀란드 섬이죠. 이 고틀란드 섬과 같은 몇몇 지명이 고트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설득력을 인정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기원설은 고고학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꽤 있다고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책에서도 요르다네스의 글은 역사라기보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유래설을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은 기원 후 150년경에 폴란드에서 비스와 강을 따라서 발생한 빌바르크 문화를 그 기원으로 봅니다. 이 빨간색 여기 보시면 빌바르크 컬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가 2세기 후반부터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부근에서, 지금 키이우가 여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키이우 부근에서 그 지방의 이름을 딴 체르니히우 문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주황색이죠. 여기 러시아 체르나코프 컬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러시아 말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 하면 체르니히우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고트족이 다시 남서쪽으로 이동해서 이 체르니히우 문화가 현재의 루마니아까지 전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때 남쪽으로 이동했던 행렬이 모두 다 고트족은 아니고 자신들의 규칙을 지켜주면서 같이 외부의 적과 싸워줄 수 있는 전사라면 어떤 민족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트족 역시 단일 민족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트족이 처음으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도나우강 하류에 있는 로마의 속주들을 공격한 것은 대략 3세기 중반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고트족은 서고트족과 동고트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지난 아드리아노플 전투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네스트르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동고트족, 서쪽에는 서고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로마는 소위 군인 황제 시대로 이곳저곳에서 제멋대로 황제가 폐립되면서 군웅할거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단합된 힘으로 고트족에 대항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고트족은 이때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로를 통해서도 로마를 유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트족이 훈족에 밀려서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100년 전부터 이미 게르만족은 보시는 것처럼 로마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점, 물론 게르만족은 기원 전부터 로마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긴 했지만요, 이 점 한 가지 포인트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세기 고트족이 그리스까지 남하함에 따라 아테네와 스파르타까지 고트족 육군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동쪽의 아나톨리아 반도를 비롯해서 크레타 섬이나 로도스 섬,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키프로스 섬까지 몽땅 다 고트족의 해군에게 점령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트족은 3세기 후반 클라우디우스 2세 황제와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 심각한 패배를 연달아 겪으면서 다시 도나우강 이북으로 쫓겨났고, 그렇게 3세기 고트족의 로마 폭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당시 중국 대륙의 역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비교해보면 이 시기 중국 대륙 역시 후한 정권이 무너지며 위진남북조의 초입을 지나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선비족이 중원을 통일하기 위해서 천천히 남하하는 것인데 선비족이 결국 남하하여 북위를 세우고 수당으로 이어지듯이 유럽에서 고트족도 남하하여 결국 이베리아 반도나 이탈리아 반도에 동서 고트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렇듯 북방민족의 남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유럽의 고대 역사는 꽤나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트족을 서양의 선비족, 선비족을 동양의 고트족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4세기에 들어서면 고트족과 로마는 포이두스를 맺어 고트족이 로마의 병사가 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고 상호 무역을 통해 생필품도 주고받으며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트족에게도 드디어 기독교가 스며들게 되는데요. 고트족은 로마 제국 외부에서 기독교를 접한 최초의 게르만 민족입니다. 고트족은 30살에 안티오키아 주교로 임명된 아나톨리아 반도 출신의 울필라스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의 교리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래 순서는 지역적으로 로마와 가까웠던 서고트족이 먼저 아리우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동고트족에게 전해주었으며 이후 다시 반달족, 부르군트족, 롬바르드족 등 다른 게르만족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게르만족은 주로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반면 로마 제국은 삼위일체설을 긍정하는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이 믿는 기독교는 로마에서는 이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훗날 프랑크족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면서 교황의 지지를 받고 프랑크 왕국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이나 클로비스의 개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프랑크 왕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족이 흉노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은 지난 영원한 논쟁거리 편에서 제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훈족에 대한 소개는 그 영상으로 가름하고 이번에는 훈족의 침입을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족이 375년 카스피의 북쪽 분지를 지나서 먼저 만난 민족은 알라니족입니다. 알라니족 역시 반유목민족으로 자신이 죽인 사람의 머리를 잘라 가죽을 벗긴 후 그것을 전리품으로 말에 매달고 다닐 정도로 호전적인 종족이었지만 훈족은 알라니족을 가볍게 처리하고 그 너머에 있던 동고트족을 만났습니다. 당시 동고트 왕국 역시 만만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훈족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고 동고트의 왕은 자살했으며 대부분의 동고트족은 훈족에게 항복했습니다. 이후에는 훈족이 서고트의 진지를 쳐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전면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서고트 역시 훈족의 위협을 느끼며 동로마 제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훈족의 침입에 대해서 동고트족은 주로 항복하였고 일부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은 로마로 도망쳤다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하 과정에서 서고트족이 로마와 펼친 전투가 바로 아드리아노플 전투인데요.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서로마 붕괴의 단초가 된 전투로 서양 역사에서 꽤 중요한 전투이니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훈족은 보시는 것처럼 도나우강과 티서강 사이를 거점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게르만 부족들을 정벌함과 아울러 카프카스를 거쳐 페르시아와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 반도까지 서아시아와 동부 유럽을 모두 정복하며 남아있는 서유럽에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훈족의 서유럽 침입도 지난 아틸라 레오 1세 편에 담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서고트족은 언제라도 로마의 영토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서고트족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트라키아와 모에시아를 넘겨주었습니다. 굳이 동맹을 체결하면서까지 영토를 넘겨준 이유는 동맹조약을 통해 트라키아와 모에시아가 로마의 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는 그곳이 여전히 로마 제국의 땅이라는 명분을 획득하려던 것이었고, 서구트족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지요. 테오도시우스 1세가 체결한 이 동맹은 서구트족이 로마 제국 내에서 민족 단위로 정착하게 된 첫 야만족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동맹이라 하겠습니다. 동맹 이후 서구트족과 로마인은 이곳에서 함께 살며 서구트족은 로마 병사가 되어 로마를 함께 지켜갔지만 서구트족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동맹조약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훈족과 가까운 국경지역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바람에 언제든지 그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마는 자신들과 훈족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 결과를 얻은 것이었죠. 겨울에 도나우강이 얼면 훈족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서구트족이나 로마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대립 황제들이 난립하여 쿠데타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진압해야만 했는데, 그 덕분에 서구트족은 다시 한번 로마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서구트족은 알라리크 왕을 중심으로 로마를 공격한 것인데, 서구트족의 주요 공략 대상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서로마였습니다. 서로마에서 어린 황제를 대신해 알라리크를 상대한 인물은 스틸리코였고, 5세기 초반 양측은 승패를 주고받으며 혼전을 펼쳤는데 410년 8월 드디어 서구트족이 로마를 약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구트족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갔고 남은 것은 수도원과 교회뿐이었습니다. 알라리크가 아리우스 교도였기 때문에 교회는 놔두었던 것이지요. 알라리크 군대는 로마를 약탈한 후 제국의 곡창지대인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남아야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행렬이 여성이나 노인, 아이를 포함하면 8만에서 10만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알라리크가 사망함에 따라 서구트족은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북상하였습니다. 알라리크 사후 서구트족은 이탈리아를 빠져나와 나르본, 보르도, 툴루즈 등을 정복한 후 툴루즈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5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툴루즈 왕국은 로마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게르만 왕국으로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로마인까지 함께 다스린 진정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툴루즈 왕국은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지 않았고 로마화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 역사에서 선비종 역시 북쪽에서 내려와 중원을 차지한 후 급속히 하나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도 놀랍게 중국 역사를 닮아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군사력은 땅이나 사람을 정복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결국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서구트족이 아키텐 지역을 차지하고 로마로 동화되던 사이 아틸라의 훈족은 중부 유럽을 모두 점령했지만 아틸라 제국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도 통치할 수 있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사나 서양사 모두 고대사는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키텐에 정착한 서구트족을 앞세워 갈리아로 쳐들어오던 아틸라의 훈족을 카탈라우니아 평원에서 막아서게 됩니다. 카탈라우니아 전투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투는 명목상으로만 로마와 훈족이 대결한 것이지 사실은 로마의 편에 서 있던 서구트족과 훈족 편에 서 있던 동고트족의 싸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라인강 하류에 있던 프랑크족이 라인강 중류에 있던 프랑크족을 상대한 전투이기도 했죠. 당시 게르만인에게 동족이라는 점이 전투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이 전투에서 로마인들의 역할은 미미했기 때문에 카탈라우니아 전투는 서로마의 지배권이 사라지고 소위 야만족이 로마의 새로운 지배 집단으로 떠오른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탈라우니아 전투로 인하여 불패 신화가 깨진 훈족은 이후에도 이탈리아 북부를 폐허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퍼지고 보급로도 차단되며 회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목에서 교황 네오 1세를 만났던 것입니다. 한편 아키텐에서 확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툴루즈 왕국은 점차 세력이 확장되어 가던 프랑크족에게 패배하고 남쪽 피레네 산맥 이남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소고트 왕국을 세우고 로마 문화와 고트 문화를 적절히 결합하여
8세기 초 아랍 세계에 의해 무너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서구투 왕국이 우마야 왕조에게 정복되는 과정은 지난 투르푸아티의 전투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틸라의 패배로 갈 길을 잃어버린 동고트족은 이후 로마의 동맹 부족으로 사바강과 드라바강 유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가끔씩 오는 로마의 원주에 의존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5세기 후반에 동고트족은 물론이고 게르만족 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테오도리쿠스 대왕이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서로마는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추대되어 서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테오도리쿠스는 서로마의 황제가 공석인 것을 이용하여 동로마의 제노 황제에게 자신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오도아케르를 처단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노 황제는 테오도리쿠스를 양자로 삼고 동로마의 집정관으로 임명한 후 그를 서쪽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제노 황제는 테오도리쿠스와 오도아케르가 먼저 전투를 치러 양측 모두 힘이 빠졌을 때 뒤통수를 후려칠 계획이었죠. 따라서 동고트족은 테오도리쿠스 통솔 아래 이탈리아로 이동하였는데 그 병사는 약 2만 명이었지만 그에 따른 식솔이 10만 명으로 거의 진군이 아니라 행렬이었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젊은 테오도리쿠스의 승리로 끝났고 오도아케르는 라벤나 주교가 마련한 중재협상 자리에서 테오도리쿠스가 직접 꽂아넣은 비수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테오도리쿠스는 5세기 말 이탈리아의 왕이 되었고 동로마 황제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평화를 안겨주었지요. 이것이 그가 대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테오도리쿠스 대왕이 죽은 후에도 동고트 왕국은 동로마 제국과의 계약에 의해 자신들의 왕권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로마인들은 결코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야만족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세기 중반에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국토 회복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동고트족을 공격했고 몬스 락타리우스 전투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양대 명장 중 한 명인 나르세스에게 패배하며 동고트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